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아하, 아하, 그러면 뭔가 깨달았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 깨달은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깨달은 내용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깨달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사물 중 작은 것, 겨우 털끝 같은 것이라도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들 한다. 자,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하늘의 뜻에 결국 부합한다. 세상의 작은 사물들, 작은 것도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 부합이라는 것은 꼭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세상의 작은 사물 중 작은 것도 결국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고들 한다. 그럼 이것을 이 글쓴이는 깨달은 걸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라고 돼 있죠. 그러나. 그러면은 그러나는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하고 그 뒤에 내용이 결국 이 아하 하면서 깨달은 걸 겁니다. 그럼 뒤에 내용 한번 볼까요? 하늘이 어떻게 사물 하나하나에 다 명령을 하였겠는가? 그렇다면 앞에 내용은 세상의 작은 것,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의 뜻과 딱 맞는 건데, 그러나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렇겠노?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글쓴이의 생각이 아니라 없다고들 한다. 뭐뭐 하고들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통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통념이 그렇다. 자, 그럼 세상의 통념 정리할까요? 세상의 통념은 여기 정리하는 거, 세상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한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한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한다. 그 통념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러나 글쓴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이 어떻게 사물 하나하나에 다 명령을 하였겠는가? 명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서리법을 가지고 이 초록색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상의 통념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 하늘의 뜻과 꼭 들어맞는다. 그런데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어떻게 그렇겠노?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렇겠노?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 초록색 세상 통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 내용을 글쓴이가 깨달은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늘이란 생긴 모양을 중심으로 말하면 천이요. 타고난 본성을 중심으로 말하면 건이요. 이를 주재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말하면 재요. 신묘한 작용을 중심으로 말하면 신이라 하니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다. 자, 하늘의 이름이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천이라고도 하고 뭐 건이라고도 하고 상제, 그죠? 하늘을 가리킬 때 상제, 제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다양하다. 좀 심하게 말하는 경우에는 하늘이 이와 기로 화로와 풀무로 삼아 사물을 만들고 사물의 성질을 부여하는 조물이라고 하니, 조물주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하늘을 또 조물주라고도 한다는 거죠. 조물이라고도 하니 이는 하늘이 솜씨 좋은 기술자로 보고서 망치질, 끌질, 도끼질, 칼질에 조금도 쉴 사이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주역에서는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초매가 무슨 뜻이냐면요. 천지개벽의 처음, 곧 거칠고 어두운 세상을 뜻하는 말. 곧 혼돈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주역에서는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늘을 조물주라고도 하니까 하늘이 솜씨 좋게 뭔가를 만드는 조물주라고도 한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고 라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역에서는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 주역은 유학자들 읽던 주역, 오경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죠. 주역에 적혀 있는 대로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하늘이 초매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초매란 빛은 어두컴컴하고 형태는 뿌옇고 흐릿하여 비유하자면 동이 틀 듯 말 듯 할 때와 같아서
사람도 물건도 똑똑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초면은 혼돈의 상태, 거칠고 어두운 세상, 뭐 천지개벽할 때 그 처음 그런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뿌옇고 흐릿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만들어냈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아까 이 주역에서 하늘이 초면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나는 알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서리법.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겠노? 당연한 것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뭘 만들겠노? 만들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서리법이죠. 이렇게 주역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초록색은 주역에서 생각하는 당시의 어떤 통념, 주역에도 적혀있는 당시의 어떤 통념,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는 비판한다라는 거죠. 하늘이 다 만들었다라는 거, 하늘이 초면을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국수집에서 밀을 맷돌에 갈 때 작고 크고 가늘고 굵은 가루가 뒤섞여 바닥에 흩어진다.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뿐이다. 처음부터 맷돌이 가늘고 굵은 가루를 만들겠다고 의도를 가졌겠는가? 의도를 가졌겠는가? 역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 서리법이 쓰였죠. 그죠? 자, 서리법이 쓰였는데 여기 내용 봅시다. 그러면은 자, 밀을 갈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밀을 맷돌에 갈 때 맷돌은 그냥 도는 것뿐이다. 처음부터 요거는 가늘게 갈아야지, 굵게 갈아야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맷돌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의도를 가졌겠는가? 의도가 없다. 의도 없이 그냥 우연히 가는 가루가 나올 수도 있고 굵은 가루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다.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글쓴이의 생각이죠. 의도가 없다라는 게 글쓴이 생각입니다. 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맷돌의 작용을 얘기했는데 결국 지금 이 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하늘이 초면을 만들었다. 하늘의 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작용에 대해서 하늘이 초면을 만들었다. 하늘의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밀을 갈 때 이 맷돌에 비유한 거죠. 맷돌이 의도하고 가는 가루, 굵은 가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우연히 가는 가루가 나오고 굵은 가루가 나왔듯이 하늘의 작용도 그렇다. 하늘도 의도하고 뭔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비유죠. 비유. 그리고 이거는 또 유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추라는 것도 결국은 두 개 사이에 이 맷돌의 작용과 하늘의 작용 이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죠. 그죠? 유사한 점을 찾아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작용. 하늘의 작용이 의도가 없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늘의 작용이 이렇게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좀 더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상을 가져온 거죠. 잘 알고 있는 현상, 맷돌에서 가루를 만드는 거. 그 익숙한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의 작용도 그렇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유도 쓰였고 유추도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추 다시 말하자면 유추는 두 개의 대상에 대해서 유사한 점을 찾아서 일단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맷돌의 작용과 하늘의 작용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 지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작용이죠. 하늘의 작용은 의도가 없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까봐, 독자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잘 알고 있는 맷돌이 밀을 가는 것을 끌어들인 거죠. 맷돌이 밀을 가는 것을 끌어들여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늘게도 나오고 굵게도 나오듯이 하늘의 작용도 그렇다. 그래서 하늘의 작용을 이제 또 우연히 의도가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끔 추리하게끔 얘기하는 게 바로 유추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글은 결국은 이 부분은 주역, 초록색 부분, 주역에선 하늘이 초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도 적혀있는 일종의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는 나는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만들었겠노? 하늘이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니다. 하면서 이 주역의 내용을 비판하는 거죠. 주역의 내용을 비판하고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인 설명 방법은 맷돌의 작용을 끌어들여서 비유하고 비유와 유추의 방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뿌리 있는 놈에게는 이빨을 주지 않았다 라고 하여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결함을 갖도록 의도한 것처럼 생각한다. 자, 그런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글쓴이가 비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초록색으로 칠해봤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뿌리 있는 놈에게는 이빨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여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결함을 갖도록 의도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뿌리 있으면은 이빨을 주지 않는 것처럼 결함을 갖도록 의도했다고. 하늘이 의도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글쓴이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글쓴이가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비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늘이 의도했다. 자, 뿌리 있는 놈에게는 이빨을 주지 않는 거. 이것도 다 하늘이 의도한 거다. 결함을 갖도록 의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쓴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면서 이 초록색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자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주었다라는 건 하늘이 의도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쓰인 표현법 보겠습니다. 감히 묻는다. 글쓴이가 묻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답하죠. 그죠? 이거 문답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답하는 거 하늘이 주었다라는 건 하늘이 의도해서 만들었다는 거겠죠. 또 다시 내가 묻습니다. 하늘이 이빨을 준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또 사람들이 답합니다. 하늘이 이빨로 물건을 씹게 한 것이다. 또 하늘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늘의 이치가 그렇다. 하늘의 의도가 그렇다. 또 다시 묻겠다. 이빨로 물건을 씹게 하면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은 대답할 것이다. 이는 하늘이 낸 이치이다. 자, 이치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좀 표시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하늘의 이치. 하늘이 이 이빨을 주고 하늘이 물건을 씹게 하고 아무튼 이 물건을 씹게 하는 건 다 하늘의 이치다라고 사람들은 대답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늘이 낸 이치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사례라고 적고요. 날짐승과 산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와 주둥이를 땅에 닿도록 숙여 머리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 다리가 이미 놓고 보니 학의 목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다리가 기니까 목이 길어야 바닥에 땅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늘의 이치라는 거죠. 그래도 혹시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또 부리가 길어졌다. 이것도 하늘의 이치라는 거죠. 만약 닭의 다리가 학의 다리를 본떠 길었다면 닭은 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길었다면 닭은 마당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의 대답은 하늘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봅시다. 21번째 줄입니다. 나는 크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자, 글쓴이의 생각이 나오겠죠. 자,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날 거라서 노란색으로 칠해봤습니다.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는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따름이다. 만약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이 반드시 구부려 먹이를 씹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정해보자. 지금 저 코끼리는 쓸데없는 엄니가 고추 세워져 있어서 입을 땅에 대려고 하면 엄니가 먼저 땅에 부딪힐 것이니 물건을 씹는 데는 도리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는 21번째 줄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는 소말 닭개에게나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코끼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말 닭개 일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코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앞서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일부에만 적용된다. 아니다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코를 활용하면 된다 하면서 어떤 사람도 나의 반박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네요. 코를 활용하면 된다. 그 엄니가 먼저 땅에 닿으니까 상아가 먼저 땅에 닿으니까 코를 활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또 나가 뭐라고 하냐면 엄니가 길어 코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또 재반박을 하네. 그죠? 그러니까 맞죠? 그죠? 이게 기니까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어서 코를 활용하는 거. 뭐하러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하노? 그냥 아예 엄니도 없애고 상아도 없애고 코를 짧게 하면 더 안 낫겠나라고 재반박하면서 답을 합니다. 이에 말하던 자는 처음의 주장을 더 내세우지 못하고 자신이 배웠던 내용을 조금 누그러뜨릴 것이다. 자, 이렇게 결국은 이 논쟁에서 글쓴이가 이긴 거네. 그죠? 말하던 자,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누그러뜨린다. 자기의 주장을 누그러뜨리겠죠. 하늘의 이치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 누그러뜨릴 것이다. 이는 생각이 겨우 말, 소, 닭, 개에게 미칠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부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초록색으로 했던 말하던 자들,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금 누그러뜨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 소, 닭, 개는 일부의 경우도 될 수가 있고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건 쉽게 볼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내용은 정리하면은 아까 문답법이 쓰였죠. 그죠? 글쓴이가 묻고 사람들이 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답할 내용을 이루어서 이렇게 문답법으로 썼습니다. 문답법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문답법을 통해 주장의 타당함을 입증. 자, 그럼 여기서 이 문답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빨을 준 자 누구인가 하니까 하늘이 주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치다는 얘기죠. 이빨을 준 까닭은 하늘이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왜 물건을 쉽게 한 건 뭐 때문이고 하니까 하늘이 이렇게 한 이치다. 하늘의 이치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는 방해가 된다. 하니까는 엄니가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코가 있기 때문에 코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글쓴이가 어금니가 길어 코를 활용한 것보단 차라리 코를 짧게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주장을 더 내세우지 못하고 조금 누그러뜨린다.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문답법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203쪽 셋째 줄부터 시작하는 문단 보겠습니다. 코끼리가 호랑이를 만나면 코로 때려 눕히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라 할 것이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런데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댈 자리도 없어 하늘을 쳐다본 채 서 있을 뿐이라 한다. 자, 여기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코로 이제 호랑이도 이제 때려 눕히는 반면, 그런데 이제 쥐를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 대비된 상황이죠. 자, 근데 그렇다고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앞서 하늘이 낸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 이렇다고 해서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고정된 시각으로 단순히
코랑이를 때려 눕히냐, 뭐 쥐를 보고도 꼼짝도 못한다, 뭐 그렇게 보는 건 고정된 시각이죠.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하늘이 낸 이치에 맞지 않다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쓴이의 생각이죠. 글쓴이의 생각 노란색으로 색칠했습니다.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해서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고정된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보는 것은 고정된 시각이다.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글쓴이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요.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자, 코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이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데도. 하물며 코끼리보다 만배나 더 복잡한 천하의 사물은 어떠할까? 그러니까 더 복잡한 사물은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더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면서 결론이 나오네요.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저술한 것도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세상 만물의 변화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할 때는 국어에서는 서술어가 중요하거든요. 서술어를 봅시다. 서술어 뒤에 있죠. 그죠?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세상 만물의 변화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자 했다. 그게 핵심이죠. 세상 만물의 변화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자 했다. 그러면 세상 만물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연구한다. 변화한다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죠. 근데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비판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정된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 변화를 봐야 된다. 변화한다는 건 다양하다는 거죠. 그죠?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탐구하고 인식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죠? 참고로 여기에 이 부분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저술하는 것.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는. 자, 주역을 보면은 이제 만물의 이치를 얘기할 때, 우주의 이치를 설명할 때 들어봤을 겁니다. 태양이니 소양이니 태음 소음. 그래서 뭐 나는 태양인이다 소양인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만물을 우주의 이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네 가지를 넉사자를 쓰고 이 코끼리 상자를 써서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주역을 지을 때도 코끼리 상자를 취해갖고 네 가지로 이렇게 저술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이제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탐구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냥 교과서 부분을 쭉 읽어봤는데요. 전체 중요한 내용, 자, 핵심 내용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글의 내용 흐름을 한번 볼까요? 맨 처음 움직이는 코끼리를 봤을 때 그때 굉장했다 하면서 어떤 충격과 경이로움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코끼리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물에 하늘의 이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통념, 그건 통념이죠. 그 통념.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그 통념에 대해서 글쓴이는 비판을 했죠. 하늘의 이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늘의 이치가 정해져 있다, 이치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 고정된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고정된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상기 작품을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고전수필 기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문 산문이라고 했었죠. 그죠? 한문 산문, 그냥 우리 국어 국문학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고전수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한문문학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기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요.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상기라고 기에 속합니다. 성격은 자 코끼리의 외모를 외양을 아주 묘사를 잘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비유가 많이 나타나고 주제가 교훈적이었습니다. 제재는 코끼리를 본 경험이었고요. 주제가 획일적 가치와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보려는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 다시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 그게 주제죠. 그럼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줄 열린 시각으로, 다른 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특징은 첫 번째, 작가의 경험이 나타나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사회적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했다. 사회적 통념을 깨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논리적 근거를 들었죠. 그죠? 그런 그 이치가 바로 철학적 진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했다. 중간중간에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답법도 나타났었죠. 문답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본문을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격 요거 잘 기억하시고 주제 빨간색으로 있었죠. 잘 기억하고 특징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설명에서 좀 빠졌던 거 보충 설명을 몇 가지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학습활동을 풀이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활동에 보면은 고전 산문 다른 작품이 또 일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작품까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